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군사강국 러시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그들이 지금은 단 하나의 나라에 SOS를 보내고 있다고 하죠.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30년 전 기술을 받던 국가였던 한국은 이제 전 세계가 기술을 빌리기 위해 줄 서는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방산 수출 실적에 관한 보고가 아닙니다. 총보다 무섭고 전쟁보다 뜨거운 이야기, 그리고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한 가족의 잊혀진 진실. 어떤 이들은 이 장면을 무기가 아니라 기억이라 표현했고, 또 다른 이들은 한국 기술이 만든 가장 인간적인 반전극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 지금부터 그 전모를 공개합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2살 마리사벨입니다. 나토 산하 방산 컨설팅사에서 무기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론은 잘 알지만 현장 경험이 부족한 분석가죠. 저는 20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보았던 미래를, 제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그 진실을 마주한 순간부터요. 한 달 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방산평가 임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가에 앉아 자료를 읽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임무를 설명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무기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자기 홍보만 요란한 그 작은 나라가 무슨 대단한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항상 한국어를 배우라고 강요했습니다. 부산 조선소에서 일하다 독일로 이민 온 아버지는 주말마다 한국어 학습지를 풀게 했습니다. 한국 역사와 문화를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그때마다 저는 짜증을 냈습니다. 왜 독일에 살면서 한국 이야기만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은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청소년기 내내 저는 한국에 대한 반감을 키웠고, 대학에서도 동아시아 관련 수업은 일부러 피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은둔하듯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기 퇴직 후 거의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이 한국 무기에 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K2 전차, KF-21 전투기, 천무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나토 내부 전략 무기 분석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 의아했습니다. 파일 속에는 한국이 세계 9번째 무기 수출국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나토군 7개국에 납품 중인 세계 최고 성능 자주포로 평가된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읽으며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서구 기술의 복제품에 불과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조립하고 흉내내는 기술 수입국일 뿐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빨리 끝내고 돌아가자고요. 한국의 기술을 파헤쳐서 그들의 진짜 수준을 보고서에 담아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이 한국의 불리한 평가가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에 도착하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아버지가 일했던 부산 조선소 사진 위에 멈췄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대단한 나라라고요. 그때 저는 그 말을 무시했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말 속에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 인공지능 보안 게이트, 모든 것이 예상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입국 절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친절했고 모든 안내 표지판은 다국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디지털화된 교통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택시기사님은 말없이 운전에 집중했고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도시는 화려한 불빛으로 빛났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과 남산타워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 객실은 최신 기술로 가득했습니다.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조명과 온도를 조절할 수 있었고 욕실의 스마트 거울은 날씨와 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섬세한 디테일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호텔 객실에서 TV를 켰을 때 한국어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어 자막이 있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 1위를 달성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발표도 나왔습니다. 눈썹이 자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말일까요? 과대포장된 현실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아버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딸에게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가보면 알게 될 거라고만 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와 함께 깊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10년간 조선소 기술자로 일하다 은퇴한 아버지는 그것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호텔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있을 방산 전시회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도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곳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기술 강국이라면, 만약 아버지가 옳았다면, 그렇다면 제가 평생 잘못 알고 있던 것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돌아봐야 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과연 내일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하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아침 방산 전시회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국 무기 시스템을 둘러보고 있었고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분석가로서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K2 전차 부스에 들어섰을 때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부 설계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나 서구 기술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존 무기의 복제품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설계 방식이었습니다.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은 기존 어떤 시스템과도 달랐습니다. 엔진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 의아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독창적인 설계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기술자에게 물어보니 K2 전차의 사격 통제 시스템, 엔진, 변속기 모두 완전 국산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질문에 그는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KF-21 부스로 이동했습니다. 독자 레이더, 스텔스 설계, 순항 미사일 시스템, 안내판에는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통신망이 모두 자체 개발되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89% 국산화율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제가 아니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보면서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기동성과 유지비가 우수하다는 평가 자료가 있었습니다. 세계 세 번째 다연장 로켓 체계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건 복제가 아니라 혁신이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저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건 분명 복제품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오히려 저를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독일 출신 동료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다고, 유럽보다 낫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전시회를 돌아다니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한국에 대한 인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의 한 구석에서 무기 시스템의 핵심 기술 설명을 듣던 중 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한국을 자랑스러워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연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을까? 이미 한국에 대한 편견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데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이 마치 또 다른 별자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던,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진실을요. 다음 날 저는 K2 설계 분석팀 내부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현장 기술자들과 깊이 대화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소 건물은 외관만큼이나 내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고 엔지니어들은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사격 통제 체계를 직접 시연하는 장면을 보는 순간 압도되었습니다. 정밀도와 반응 속도가 기존 독일 시스템보다 우수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에서 한국 시스템이 독일, 미국, 러시아 시스템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통계적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기술적 우위였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설계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묘하게 익숙한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일했던 부산 조선소의 기술 도면과 유사했습니다. 조선 기술과 방산 기술의 융합, 이것이 바로 한국이 독자적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담당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이 설계의 근원이 어디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10년 전부터 한국은 조선 기술과 방산 기술을 융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고요. 선박에 강화된 선체 기술이 전차 방어력 향상에 적용되었고, 대형 선박의 정밀 제어 시스템이 무기 조준 시스템에 활용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는 한국 기술자들과 활발히 교류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문서 코너에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기술 공유자였던 겁니다. 독일의 선진 조선 기술을 한국 엔지니어들과 나눴고, 그들은 그것을 방산 기술로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이 미래를 만들어간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에 따른 그것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를 실망시켰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연구소 한쪽에 걸린 사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20년 전 기술 교류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은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함없이 열정적이었습니다. 주변의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미 한국의 잠재력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연구소를 나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흉내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배우고 흡수하고 혁신하며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저의 아버지가 작게나마 기여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도시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불빛 뒤에 숨겨진 기술력과 혁신의 정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아버지의 젊은 날의 꿈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일 방산 상급자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 기술은 파편 수준이라고, 과대 포장된 허상이라고,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것들과 너무 다른 평가였기 때문입니다. 상급자의 지시는 제가 서울에 오기 전 가졌던 생각과 똑같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지시에 기꺼이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본 한국의 기술력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구에서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전시장 식당에서 우연히 한 한국 연구원과 마주쳤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는 아버지의 옛 제자였습니다. 김 박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저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박사는 20년 전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식을 나누었는지, 한국 엔지니어들을 존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던진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한국을 믿었지만 당신은 그걸 숨기고 싶어 했죠. 그 말은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김 박사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를 위해 이 보고서를 쓰고 있는 건가요? 진실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편견을 위해서인가요? 이 질문은 저를 깊은 반성의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객관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 편견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마치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제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서구 동료들이 한국 기술을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 기술진들은 한국 기술의 진가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비되는 모습에서 불편한 진실이 보였습니다. 서구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새로운 강자의 등장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기득권의 완고함이었습니다. 한 폴란드 기술자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린 무기를 산 게 아니라 신뢰를 사고 있었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과의 혼이 담긴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의 빌런은 바로 저 자신의 편견이었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 보고서를 작성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직접 본 진실을 전할 것인가. 해가 저물어가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진실을 마주하겠다고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깨달음, 그리고 사과의 말을 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에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종 분석 보고서를 써야 했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써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가져올 파장이 두려웠습니다. 상급자의 지시를 거스르는 것이니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먼저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솔한 마음을 담아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국이 진짜로 만든 걸 봤어요. 그리고 그건 당신이 미리 본 미래였더군요.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키보드가 젖을까 고개를 젖히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오해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왜 그토록 한국어를 배우라고 했는지, 왜 한국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눈물글썽이며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해할 날이 올 거야.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편지를 다 쓴 후 본격적으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상급자의 지시와는 반대로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진실을 담기로 했습니다. 주관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관찰 결과만을 기록했습니다. K2 전차의 독자적 디자인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나라의 정체성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흥분하는 걸까요? 어쩌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가슴 떨리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KF-21의 89% 국산화율에 대한 분석을 추가했습니다. 그 숫자 뒤에는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이 있었겠죠. 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을지 모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별들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천무 시스템의 우수한 성능 지표를 기술하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한 혁신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이민의 고단한 길을 택했던 것처럼요. 이 순간 아버지와 한국이라는 나라가 겹쳐 보였습니다. 둘 다 고난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간 존재들이었으니까요. 보고서 결론에는 이런 문장을 넣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닌 철학을 만든 국가입니다. 그들의 무기 시스템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이 문장을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국가의 기억과 도전이 담긴 산물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주름진 손에 그의 인생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요.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에 부응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설령 이 보고서가 회사 내에서 논란을 일으킨다 해도 제 양심은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진정한 용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녁에는 혼자 서울역 근처 포장마차에 앉았습니다. 처음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을 앞에 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옆자리에 나이 지긋한 아저씨가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은 마치 아버지와 같은 세대였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제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은 걸까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자신의 막걸리 잔을 들어 제 잔과 부딪혔습니다. 말없는 위로 같았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와 저 사이에 쌓인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한국을 사랑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무언가 위대한 것이 태어나는 것을 미리 본 사람의 확신이었습니다. 막걸리 한 잔을 더 따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잠재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고집스러웠습니다. 제 안에 편견이 진실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시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자신의 통찰을 이해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심지어 자신의 딸조차도. 막걸리 잔을 들어 서울의 밤하늘을 향해 살짝 들어올렸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작은 경이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불빛 아래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리고 한국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겠다고요. 보고서 발표 후 독일 방산부처에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너무 주관적이라고 비판했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급자는 제 보고서를 읽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벨, 자네 미쳤나? 한국산 장난감 무기를 이렇게 높이 평가해? 우리 유럽 기준으로는 그저 싸구려 복제품일 뿐이야. 이건 서구 방산계 전체를 모욕하는 짓이네. 저의 분노한 얼굴을 보며 묘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제가 가졌던 편견과 너무나 닮아 있었으니까요. 저보다 직급이 높은 다른 임원들은 오히려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서구의 오만함은 점점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회사로 복귀한 첫날, 책상 위에는 수많은 이메일과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버지의 답장이었습니다. 보고서와 편지를 보낸 지 3일 만에 답장이 온 것입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번엔 잘 봤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5글자가 저에게는 세상 어떤 평가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그 문장을 다시 읽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인정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습니다. 목이 메어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울고 있는 저를 본 동료들은 놀랐겠지만 그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30년간 살아오면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인정이 서로의 오해와 갈등을 녹여버렸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어색함은 있었지만 예전과는 달리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퇴직한 아버지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서울 가보고 싶구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는 고국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실망이 두려워서였을까요? 한국을 그리워하면서도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이제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가고 싶어요, 아버지. 통화를 마치고 저는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서울 재방문 일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와 함께 항공권을 예약하는 동안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대감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서울을 방문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화해의 여정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함께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플 수도 있지만 그래야만 치유가 시작됩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후속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기술의 강점과 약점을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받았다면 분노했을 지시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구 사회가 마침내 한국을 기술 경쟁자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방산이 단순한 군사력 평가를 넘어 기술 리더 국가로 승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독일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번은 본 풍경인데 왜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걸까요? 제가 알던 세상이, 제가 알던 아버지가 달라졌으니까요. 아니, 변한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견 없이,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와의 옛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저와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강인한 손이 제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보여주려 했던 미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요. 이제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아버지에게 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는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챕터 8 기술은 기억을 만든다. 2달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엔 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밟는 고국 땅,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굳은 손이 공항의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묵묵히 공항을 나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왠지 젊어 보였습니다. 어깨가 펴지고 발걸음이 힘차졌습니다.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 살았던 동네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골목길 하나하나에 아버지의 기억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골목길을 걸으며
아버지는 자신의 청년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과거를 진심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한 청년의 꿈이 어떻게 국가의 미래와 연결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 날 KF-21 공개 시연장에서 저희는 나란히 서서 한국의 기술력을 지켜보았습니다. 퇴직한 조선소 기술자와 나토 방산 전문가, 아버지와 딸, 저희는 처음으로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행 시연 중 KF-21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순간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건 너희 세대의 꿈이 아니라 내 세대의 꿈이었단다. 그리고 이제 이루어졌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려왔을까요?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시연이 끝나고 아버지의 눈에서 빛나는 자부심을 보았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꿈이, 그의 기술이 이 땅에서 꽃 피우고 있었으니까요. 문득 아버지가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손에는 수십 년간의 노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접촉에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딸, 과거와 현재, 꿈과 현실이 그 순간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저희는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불빛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사이로 흐르는 한강이 마치 역사의 흐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강은 내가 어린 때와 다르게 흐르는구나.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깨끗해졌어. 사람들도 달라졌고. 아버지는 말없이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너무 오랫동안 몰랐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용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지 그것을 확인하는 중이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줘서 고맙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는 팔을 뻗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행동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였던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저희는 함께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불빛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시의 불빛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엔 더 이상 삶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해방감이었을까요? 아마도 오랜 시간 그가 원했던 것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딸이 자신의 꿈을 이해해주는 것, 그리고 함께 그 꿈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기술엔 사람의 기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 제 기억, 그리고 한나라의 집단적 기억. 그것이 모여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알아본 미래를 말입니다. 서울, 당신은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본 미래였어요. 하지만 다행히 늦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항아리였습니다.